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과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순방이 꽤 깁니다. 7박 10일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튀르키예를 찾고 돌아오는데요. 오늘 밤 첫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 도착을 합니다.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 때 비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청한 게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였습니다. 방산 세일즈를 위해 공을 들인 건데요. 중동 최초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2를 수입한 이 방산 큰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무기에 또 지갑을 열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배웅을 나온 대통령실 참모, 여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남아공,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7박 10일간의 일정입니다. 비서구권 제3국가들까지 외교 확장에 나선 겁니다. 첫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에선 방산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 측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성과를 기대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 전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 천공2 미사일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흘 전 특사 자격으로 먼저 현지에 가 있습니다. نحن إن شاء الله نشوفكم في شهر 11 بتكونون أول زيارة لنا لدولة الإمارات ونرحب فيكم وإن شاء الله تكون زيارة موفق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아랍에미리트 현지로 가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침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렇게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대통령을 뒷배로 동결된 재산을 뻔뻔하게 풀어달라고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신 물어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시간을 노린 겁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목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대장동 일당들이 뻔뻔하게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란 뒷배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내 돈으로 물어내라고 일갈했습니다. 추징을 포기시킨 자들이 개인 돈으로 피해자 성남 시민들에게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요? 인사로 다 추징될 수 있을 거라고요? 추징 보존으로. 공무원들 재산 2천억 빗장 걸어놓은 거 더 장가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저수지 관리는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여러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부자 50위는 순자산 7천억대에서 결정돼 포브스 선정 한국 부자 50위 진입이 유력하다며 벼락부자가 된 건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에 대량 납품하면서부터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돌며 현장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선 일단 대장동 업자 재산들을 가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사전 작업으로 법원에 대장동 형사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건 지난 14일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의 범죄 수익이라고 보고 동결해놨던 2,070억 원을 가압류하기 위한 밑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이 추징 보존한 2,0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한
환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낼 계획이고. 형사재판 기록을 확보해 검찰이 몰수, 추징 보전한 대장동 업자들의 각종 재산 목록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안도 성남시 차원에서 곧 발표할 전망입니다. 애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억 원 수준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가액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확보한 사업이익 약 1,800억 원이 예상됐던 사업이익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손해배상 소송 가액도 1,80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이 성남시가 대장동 업자들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죠.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이 민간업자들의 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업자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재벌되게 생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뒷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자산을 돌려받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반대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토 보고서는 법무부 측의 작성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민사소송으로 대장동 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이후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 원을 갖다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동결 자산 되찾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일선 검찰청이 대응 논리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상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지시는 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검토 보고서를 요구했는지 묻는 질의에도 내부 논의 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여권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항명을 했다며 전원 강등을 주장하고 있죠. 그중 한 명인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검장 줄사퇴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 이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대행의 후임이죠.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뭘 논의했을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을 해명하라고 집단 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 중 한 명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원지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항명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라며 여당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 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출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사장 강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첫 출근 후 법무부로 찾아온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비공개 면담도 했습니다. 검사장 평검사 전보에 관해서 의견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만나 뵙고 갑니다. 검사장 강등 추진 시 검찰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거란 관측입니다. 한편 구자연 대행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송 고검장은 검사장 18인의 항의 성명에는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여권의 검찰 몰아치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호 상설특검을 임명했는데 그 수사 대상은 바로 검찰입니다. 야당은 3특검의 상설특검까지 특검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첫 상설특검 어떤 내용이고 누굴 임명했는지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권섭 변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요청해 꾸려진 이재명 정부 1호 상설특검입니다. 안 특검이 수사하게 될 주요 대상은 검찰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 검찰 내에서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두 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특검은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인 만큼 검찰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자연히 부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특검이 정치보복의 전위부대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4특검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검 만능주의, 특검 공화국을 만들며 국론을 불련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대 68명 규모로 꾸려지는 상설특검팀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최장 90일간 수사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한기자 법조팀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검찰이 아직 목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일단요. 현직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거 일단 가능은 합니까? 네, 가능은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이 되는 사실상 징계 조치인 보직 해임이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들에겐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요. 일선 검사장들을 한꺼번에 모두 인사 조치를 한 사례도 없습니다. 사례는 없지만 법무부는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행사하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이렇게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면요. 검사장도 총장이 아니니까 일개 검사에 불과하고 평검사로 인사를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근데 앞서 여당을 보니까 주저하지 마라, 빨리 강등시켜라 라고 압박을 하던데 법무부는 왜 바로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검찰의 더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한 차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표를 내면서 잠시 소강 상태인데 노 대행에게 사퇴 해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장 18명을 한꺼번에 평검사로 강등시켰다간 다시 내부 반발이 거세질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제 항소 포기 지시 의혹 대상자라 그 인사 조치가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면서요. 네, 만약에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를 하려면요. 인사권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실무는 성상원 검찰국장이 맡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대검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데요. 의혹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나중에 직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까 조직적 반발 가능성 우려 얘기 나왔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검찰? 네, 검찰 내부망에선 평검사 강등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항소 포기 경위 해명 요구가 어떻게 항명이냐라거나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 없는 겁박을 한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강등하라고 한 그 대상자 중 한 명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오늘 오후 검사장들의 첫 사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지혁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박지검장은요.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는 이 검사장 18인의 입장문 맨 앞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입니다. 이 강등시켜야 되는 검사장들 대부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사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권에서 강등 대상으로 지목한 18명 가운데 12명은 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평검사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를 4개월 만에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검사장 18명 다 내보내도 검찰은 괜찮아요? 검사장이 없다고 검찰 조직 전체가 멈추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장의 결정이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대기업 수사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검사장 결정 없이는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유명 정치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은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선 수사팀 판단만으로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강등시키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우는 작업도 보통이 아니겠네요, 한꺼번에. 네, 일선 검찰청 기준으로 보면요. 최종 결정권자인 검사장이 공석이 되면 그 아래 차장검사가 당분간 그 자리를 직무 대리하게 됩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라서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전국 18개 검찰청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여권에 밀리지 말라 이런 강경 주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서울의 한강버스. 결국 강 서쪽 이 마곡 여의도 구간만 반쪽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항로 이탈과 낮은 수심이 문제라는데 전문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잠실 선착장 주변에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습니다. 선착장에는 운행 중단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5일 강바닥에 걸려 발생한 멈춤 사고로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현재 한강버스는 강 서쪽 구간인 마곡 여의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으로 항로 이탈과 낮은 수심을 꼽았습니다. 태양광으로 충전하다 보니까 충전 배터리에 좀 기능이 좀 떨어진 걸로 대표가 운항 시간대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했고요. 한강버스 바닥이 강 바닥이나 이물질에 닿는다는 보고는 모두 15건이었는데 이 중 13건이 11월 7일 이후였습니다. 한강 수심이 낮아지는 11월 달에 집중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항로라는 게 그 앞에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표지등이 없다고 그 무연을 딱 돌았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수심을 고려한 운행 규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심이 얼마 정도 되면 운항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없이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을 이어갔을 때 비슷한 퇴적물 충돌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지난주 서울 종묘 그리고 한강버스 현장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은 광화문 광장으로 가 또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하루 동안 앞서 보신 3가지 건으로 다 오 시장을 때렸는데 야당은 김 총리가 지방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둘러보는 김민석 국무총리. 광장 한켠 공사 현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상은 진짜 말이 안 되지. 그 상징을 이상하게 만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 참전국 상징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을 직격한 겁니다. 특히 총기를 세운 모양의 조형물은 문화, 미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도로총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좀 걱정도 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가 우려를 표했다며 종묘 앞 재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오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강력한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강버스 사고를 삼풍백화점 참사에 빗댔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6층짜리인가 하는 백화점이었는데 그 골조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야당은 총리가 총리 일을 내팽겨치고 선거운동 중이라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야당이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찾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받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9년 전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휴대전화부터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알아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아셔서. 이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편 내편으로 가르기 위해서
공직자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16년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재생했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의 휴대전화 사수를 강조하더니 지금은 내란 공직자 조사 TF가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한다며 내로남불을 비판한 겁니다.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입니다.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 보기를 바랍니다. 75만 공무원 폰보다 권력 핵심부의 휴대전화가 더 궁금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은 이재명과 김현지의 휴대폰 내용이 더 궁금합니다. 야당은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내란몰이 TF라며 대통령이 공무원을 상대로 잔인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송혜란입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넋이 나간 듯 보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언대에 섰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따라가 계엄 선포를 반대했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대접견실에 앉아있던 한덕수 전 총리는 넋이 나간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총리께서 좀 넋이 나간 표정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제가 평소에 못 보던 그런 표정이었던 걸로 당시 기억이 나고요. 직접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진 못했다면서도 한 전 총리가 여러 번 반대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만류해봐야 되지 않냐. 그때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최 전 부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서 증언한 건 처음입니다. 한편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련 사건으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며 관련 증언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오늘 새벽 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며 큰 불이 났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하며 13대가 추돌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캄캄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지만 역부족입니다. 사고가 난 인근 도로는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상주 영천고속도로 신영RC 인근에서 26톤 유조차와 화물차 등이 잇따라 부딪히며 불이 났습니다. 유조차가 앞서가던 25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14톤 화물차 등 8대도 연쇄 추돌했습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차 HB차는 못 봤대요. 늦게 봤대요.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철제빔이 반대 방향 도로에 떨어지면서 피하려던 차량 3대가 가드레일 등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유조차 등 3대가 불탔는데 실려있던 벙커CU 2만 리터가량이 유출됐습니다. 벙커CU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교량 아래 논밭 수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금 농수로에 갇혀 있는 상태고 지금 회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여파로 양방향 도로 통행이 13시간 넘게 제한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아침 출근길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차량들을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쳤는데요.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버스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서졌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등 7대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사고 직전 CCTV에는 초록색 시내버스가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자세히 보니 앞에 있는 SUV 뒤쪽을 그대로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SUV를 추돌한 뒤에도 2차로와 3차로에 있던 승용차 3대와 사다리차 측면을 연속으로 들이받았고 앞에서 정류장에 진입하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완전 다 밀고 들어가고 아예 시동도 불가하고 그 차도 아예 꼼짝도 못하고.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4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추돌 사고가 난 이곳 도로 위에는 차량들이 급제동하며 생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기사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50대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앳돼 보이는 10대 청소년들, 흉기를 들고 20대 남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30대 여성의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데요. 김세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밤 골목길에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출동하더니 경찰관이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잠시 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붙들려 연행됩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20대 남성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10대 4명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그 집 쪽에 경찰차 한 4대 정도가 있어가지고 10대 일당은 흉기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들에게 폭행당한 20대 남성은 얼굴과 목에 찰과상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10대들은 자신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뺏어오라고 시킨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30대 여성이 SNS에서 10대 일당에게 남성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과 교제할 때 촬영한 사생활 영상이 유포될까 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10대들과 30대 여성을 각각 특수강도와 특수강도 교사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고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올해 초에 합법화됐죠. 그런데 장례 업체들도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 카메라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유족들이 배에 오릅니다. 배는 물결을 가르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고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해양장 업체들이 줄줄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장례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약 15분간 배를 타고 나가 멈춰선 곳. 여기가 한 4km 나와요. 그동안 수많은 유골을 뿌렸던 자리지만 지금은 불법 구역입니다. 여기가 송도예요? 여기서는 1km도 안 돼요. 여기도 피해야 되고 저기도 피해야 되고. 2배 이상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2배 이상은 걸릴 거고 활성화가 아니고 제약을 더 만들어서 정부 취재하러 반대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해양장을 포함해 자연의 유골을 뿌리는 3분장을 합법화했고 2027년까지 3분장 비율을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봉안 시설이기는 하나 포화 상태고 3분장이라는 방법들이 사실은 좀 더 활성화돼야 국민들이 지금은 조금 낯설지만 점차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업체는 오히려 제약이 생겼다며 불만이고 어민들은 불안합니다. 어민들이 삶의 터전인데 여기다 놓고 맨날 갖다 뿌리면 누가 좋아하냐 이기지. 하시는 곳이랑 그렇게 안 먼가 봐요. 왜 선치선치해요? 지역 이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복을 입고 오셨지 또 여기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나 낚시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인천 해양경찰서는 최근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해양장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태현입니다. 네, 우리 교육 현장에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이걸 홍보한다며 만든 영상이 교사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다룬 시험 문제에 대해 학생이 질의하자 선생님이 머리띠 찬 여성을 쳐다봅니다. 머리띠에 하이러닝 AI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이 여성이 AI 역할을 하며 답을 읊습니다. 화자가 지구를 두려워한다는 게 왜 틀려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자기 성찰과 도덕적 지향을 의미합니다. 선생님도 AI가 도운 채점이라며 학생들의 이의를 제지합니다.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 AI가 선생님 말에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희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빈말입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서술형 문제의 손글씨 답변을 문서 파일로 바꿔주고 필수적인 답변 내용이 들어갔는지 체크해주는 AI를 홍보하려고 올린 영상입니다. 교사를 AI의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AI가 답해주는 의견이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결국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상을 재밌게 만들려다 오해를 살 만한 장면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화재로 검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은 이랜드 물류센터. 진화 사흘째인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1000만 장 넘는 의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이 잡히질 않고 있는 건데요. 김대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면적 축구장 27개 넓이의 대형 물류센터는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검게 타버렸고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거센 열기에 지붕은 녹아내리듯이 주저앉았고 출입구 쪽 구조물은 기둥 일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무너진 지하층에서도 불길이 계속돼 소방차가 물을 쉴 새 없이 뿌립니다. 물류센터 주변 도로는 불에 탄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굴절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구석구석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불은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100만 장에 달하는 의류와 신발이 불쏘시개가 되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건물과 집안 붕괴 우려로 내부 진입도 하지 못해 잔불 정리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발류와 옷 이게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게 계속 속에서 타고 있는데 여기서 방수를 해도 그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시간당 최대 7만 리터 이상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완진까지 최소 3에서 4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불이 난 지난 토요일, 신고가 접수된 지 20분쯤 지난 오전 6시 20분에 촬영된 영상에선 4층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화재 당시 내외부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감식에 나서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겨울이 된 듯 추웠죠. 내일은 더 추워진다 합니다. 전국이 영하권이라는데요. 당장 퇴근길부터가 걱정인데 서울 명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바람이 매서워 보입니다. 지금 체감온도 영하 4도라고요. 많이 껴입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명동의 현재 기온은 0도입니다. 하지만 빌딩 숲 사이로 초속 4m의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며 길게 줄선 퇴근길 시민들은 옷 틈새로 파고드는 찬바람에 발만 동동 구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좀 힘들긴 해요. 여기는 그 만석이 잘 돼가지고 만석되면 그냥 차가 지나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걸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영하 3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 기온도 6도, 체감 3도에 머물며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철원 영하 8도를 비롯해 파주, 제천 영하 7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경주 영하 1도, 대구, 울산 0도, 부산 2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호남과 충남 서해안과 내륙에는 새벽부터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송파구 고가 아파트 단지에 이 아파트 이름을 내건 결혼정보회사가 이렇게 영업 중입니다. 스펙이 비슷한 같은 아파트 이웃끼리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건데 이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단지. 평당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상가에는 이름에 아파트명 일부가 포함된 결혼정보회사가 영업 중입니다. 지난 6월 정식 개업했는데 3개월 만에 회원 260명이 가입한 걸로 전해집니다. 회원 대부분이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입니다. 한 260, 70명이 되면 한 60명은 봐주고 200명은 해줘. 자녀가 경제 여건이나 성장 배경이 비슷한 배우자와 결혼하길 바라는 부모의 심리를 공략한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비슷한 거면 연애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입주민 중심 만남 주선 움직임은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입주민들의 결혼정보 모임회로 시작했다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올 여름엔 정식 결혼정보 업체로 등록까지 했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겠다는 풍조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의도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사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결혼하고 계급화되는 그런 시각이. 강남구 고가 아파트의 대표격인 타워팰리스에도 미혼 남녀 모임이 설립되는 등 입주민끼리 교제하는 문화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600년 역사의 서울 남대문 시장이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 푸근한 전통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시장입니다. 남대문 새벽 시장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3만여 명. 이들은 매일같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도로, 상점, 사람이 뒤엉켜 있던 남대문 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엔 처마를 형상화한 지붕을 씌워 궂은 날씨에도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비가 왔을 때는 순식간에 사람이 다 없어져요. 근데 얘를 채양을 하니까는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제 사람이 쇼핑을 할 수 있게 편하게 된 것 같아. 저희도 좋고요. 오래됐어요. 20년. 깔끔해진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었거든요. 여기 주변이. 편해요. 길도 너무 좋아졌고. 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잇는 산책로도 생깁니다. 시장 주변엔 이런 2층 보행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맞은편 숭례문을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남산으로 이어지는 남산 산책로와 공중 보행로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양도성, 백범광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화분이 차지하고 있는 입구는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광장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남대문 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여러분은 신용카드 포인트 깨알같이 챙겨 쓰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다가 유통기한 다 지나 버려지는 이 카드 포인트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별도로 찾아 쓰지 않아도 이 카드 포인트를 카드 대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나면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로 카드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쓰거나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별 크게. 유효기간 만료로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만 연간 1,000억 원 가량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 소멸액은 약 150억 원으로 4년 만에 39%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일부 카드사만 제공하는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해당 서비스가 기본 적용됩니다. 지금은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이렇게 카드 앱에서 4단계 이상을 거쳐야 해 고령층이 쓰기엔 불편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 신청 없어도 포인트가 일정액을 넘으면 그만큼 카드값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바뀝니다. 좋죠. 특히 우리 노인네들은 그런 걸 잘 활용을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해준다면 굉장히 고맙지. 이번 개선 방안은 올 연말까지 전산 작업을 마무리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고령층 대상 자동 적용 서비스는 내년 2월 시행되는데 원하지 않으면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자, 저는 몰랐는데요. 그동안 수출용 김치에 이 배추의 원재료명이 차이니즈 캐비지로 적혀 있었다네요. 자, 이제는 중국 배추가 아닌 김치 캐비지로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세계 규격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가 직접 김치를 만들면서 배추를 중국 배추라고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김치 제품에도 중국 배추가 적혀 있습니다. 김치에 사용하는 배추의 공식 영어 명칭이 차이니즈 캐비지, 중국 배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에 수출하는 김치의 원재료명에는 배추의 공식 명칭인 차이니즈 캐비지로만 적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치 캐비지, 즉 김치 배추로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김치의 세계 규격에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국제규범에 반영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수출용 제품 라벨을 만들 때 한국산 원재료 표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표기됐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이게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농가와 가공업체의 김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공식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표시하는 팻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북한군 침범이 자주 발생하니 이걸 정비하자는 건데요. 성사된다면 7년 만에 첫 남북 공식 군사회담이 열리는 건데 북한이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오늘 북한에 제안한 군사회담의 주제는 군사분계선 MDL 기준선을 재설정하자는 겁니다. MDL을 표시한 팻말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MDL의 기준이 불분명해졌고 북한군이 지뢰매설 등 국경화 작업 도중 MDL을 자주 침범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남북 간의 MDL을 표시하기 위한 군사 표식물이 1,200여 개가 설치됐지만 현재는 대다수가 유실돼 200여 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유엔 사령부를 통해 북측에 수차례 알렸지만 응답이 없어 담화를 통해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은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2018년 10월 이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등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우파 색채를 드러내며 중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양국은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자국민의 일본 유학도 여행도 가지 말라. 사실상 경제 제재를 가한 중국 정부가 일본 보란 듯 무력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먼저 이현재 기자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사흘간 서해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를 두고 벌어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군사 행동으로 확대된 겁니다. 지난 7일과 10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인 748만 명이 일본을 찾았는데 사실상 경제 제재인 동시에 교류 제한을 가한 것과 같습니다. 日本首相高市早苗发表错误的涉台言论，严重伤害了中国人民的感情，严重恶化了中日人员交流的氛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행위를 인정하고 속죄한 무라야마 다마를 언급하며 지금 일본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옛 류큐 왕국이었던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보도하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因为以前也有一个当兵梦，如果说有需要的话，我们可以随时出去。要是他要是武力的话，不介意把他这个国家收拾了。 중국 외교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리창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국민들 속내도 복잡한데요. 일각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는 한편 총리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여행 유학 자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二国間の人的交流これを萎縮させる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そういった大きな方向性とも相入れないものだと 한 여론조사에선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언급에 대해 찬성이 48.8%로 더 높게 나오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내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人に頼るんじゃなくて日本も自衛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時期に来てるんじゃないかとは思いますけどね。台湾問題ではちょっと言葉が足りなかったかなと思っていますけれども 총리 발언에 동조도 하지만 가벼운 입이 화를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 관광지 긴자 등엔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며 중국 조치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本当にやったのかも分かんないですし、中国人の友達いますけど全然なんか申し訳なさそうに接してくれるので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20조 7,500억 원 손실이란 사실상 경제 제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외무성 간부를 오늘 중국 베이징으로 보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동아시아 지도를 주한 미군 사령관이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내부 교육용으로 만든 건데요. 한국을 중심축으로 표현한 이 지도의 의미를 김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올해 초부터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해온 지도입니다. 한반도 주변 지역이 거꾸로 뒤집혀 있고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중국, 일본, 필리핀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외곽 지역이 아니라 전략적 중심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지도에 대한 설명문을 통해 한국의 위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곳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해당 지도를 보면 한국, 일본, 필리핀의 삼각구도가 선명히 보이는데 브런슨 사령관은 3국의 협력 구도를 모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주한미군의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골적으로 대중국 봉쇄에 함께 하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우회적으로 대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넉 달 전이지만 주한미군은 오늘 처음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승인되는 등 한미 군사교류가 강화되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얼마 전 강도들의 맥없이 뚫린 파리 루브르 박물관 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방송인들이 모나리자 작품 옆에 자신들 그림을 몰래 걸곤 유유히 빠져나간 건데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조심조심 주변을 살핍니다. 박물관 벽에 그림을 붙이더니 웃으며 인증샷을 찍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남성은 유유히 박물관을 빠져나갑니다. 벨기에 출신 남성 2명이 현지 시각 14일 SNS에 공개한 영상으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내 모나리자가 전시된 공간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벽에 붙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조립식 액자를 분해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박물관 안에서 다시 조립한 겁니다. 현지 매체들은 루브르 박물관이 또다시 허를 찔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1,500억 원 규모의 프랑스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뒤에도 온라인 방송인들의 조롱 섞인 장난조차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도난당한 보석 8점 중 현재까지 회수된 보석은 단 한 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요즘 중국은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면서 관광 산업을 살려보려 애쓰고 있는데요. 막상 현지에 가면 여행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도 호텔 숙박도 쉽지 않다는데요.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관문인 서우두 국제공항. 시내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영어로 물었더니 손님에게 중국어를 요구합니다. Can you speak English? 신용카드도 안 됩니다. 用信用卡可以结账吗?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호텔입니다. 과연 투숙이 가능할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호텔 중에서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숙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선 숙박 자체가 불가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일반 가정집에 머물 경우 도착 24시간 이내에 파출소에 임시 거주지 신고도 해야 합니다. 관광도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관광지 입구에서도 흉기나 인화성 물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관광지는 티켓 현장 발권도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유명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에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알리페이와 같은 현지 응용 프로그램이나 현금만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행 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데 중요 관광지에 검문하는 것도 되게 무섭고 좀 낯선 환경입니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6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편리한 여행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불법 채굴꾼들로 북적이던 콩고의 한 광산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까지 끊어지면서 최소 49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산이 쪼개지듯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흙먼지가 순식간에 현장을 뒤덮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갑니다. 일부는 도망치기도 전에 흙에 그대로 묻힙니다. 현지 시각 그제 콩고 민주공화국 북동부의 한 광산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던 다리가 무너져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인 이곳에 최근까지 불법 채굴자들이 북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낮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갑자기 여성의 휴대전화를 낚아챕니다. 여성은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도둑을 끝까지 놓지 않자 이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차들도 도둑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강도 한 명이 바로 붙잡혔고 도주했던 공범도 경찰 수사 끝에 검거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에게서 훔친 휴대전화 1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유리창을 부수며 가게에 들이닥칩니다. 놀란 손님들이 곧장 일어나고 일부는 휘청이다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피자 가게에서 트럭이 식당을 들이받아 손님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은 처음 영하권으로 내려가고요. 서해안에는 첫눈 예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영하권에 돌입하는데요. 서울 영하 3도, 찬바람이 쌩쌩 불어 체감 영하 7도고요. 대구는 0도, 체감 영하 5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서울 6도, 체감 3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고요. 서해안에는 1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고 목요일쯤 평년 기온 회복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